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금 나란히 자기 당대표 선거 레이스에 돌입을 했죠. 근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당대표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 정당은 국민의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 4파전으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국민의힘만 차기 당대표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더불어민주당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거의 굳어지고 이재명 대표 이외에 다른 이 경선 주자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 역시도 아주 조용합니다. 이 당의 정책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러한 인물들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누가 더 많이 칭찬하느냐 뭐 이런 경쟁 보는 것 같아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당대회 흥행은 국민의힘이 최소한 더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4부는 정면 맞수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울당협위원장 그리고 세한대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하죠. 6월 25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근데 우리 우영 아나운서는 하루에 몇 시간 자요? 많이 자면 한 7시간? 많이 자면? 네. 그럼 그냥 자면? 평소에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자요? 바쁜 척 하려고? 예. 정답입니다. 바쁜 척 하려고? 네.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우리과 정년하신 교수님을 만나 뵀는데 이 교수님도 하루에 4-5시간밖에 안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 나이가 먹으면 잠이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원래 어른 되면 새벽잠이 없어, 아침잠이 없어진다라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전 왜 그렇죠? 아직 아직 젊다. 네, 창창하시다. 창창하니까 네. 고마워요. 많으면 그래도. 네. 근데 진짜 나는 아침잠이 많아요. 이 일찍 못 자요. 이전에 그러면 아침 프로그램 하실 때 많이 힘드셨나요? 그게요. 내가 5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년 딱 맨 처음 시작할 땐 1년 정도 지나면 몇 달 지나면 좀 익숙해지겠지. 안 바뀌어요. 1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이거 왜 안 바뀌지? 2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원래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게 좋은 거고, 예?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건데 저는 원래 늦게 자는 스타일이라서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는 입까지 삐뚤어졌잖아요. 저는 그거는 적응을 잘하는데 해외 다녀오면 시차 적응을 좀 어려워합니다. 나는 거꾸로야. 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전 일본 다녀와도 시차에 시달립니다. 그렇구나. 일본, 베트남을 다녀와도 시차에 시달립니다. 예. 예. 아니 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정말 그때는 물론 힘들었죠. 아침에 라디오 하고 저녁 때는 TV 하고 그렇게 계속 데일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입이 돌아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병원 열심히 다니시고 침 맞으면 또 금방 돌아옵니다. 근데 네. 제게 수면 시간은 왜 여쭤보셨나요? 수면 지금 자고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원래 머리가 그래요? 아니요. 여기 좀 눌렸는데 까칠했는데 여기를 누른 겁니다. 요즘 누르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 일부러 왜 눌러요? 여기가 눌러야 좀 덜 부해 보이죠. 이게 부한 게 나이 들면 부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나이 들면 이제 머리숱이 많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네. 나이가 들면 머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져가지고 착 붙어요.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이게 좀 이 무슨 갓이라 그러죠? 이거 일본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넣어가지고 부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머리숱이 많이 보이려고 하면은 파마를 해야죠. 퍼머를 해야죠. 네. 예. 아 근데 진짜 잠은 많이 자야 돼요. 내 친구 3시간 자는 애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야, 나 걔 보면은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 웃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친구가 나왔어요. 아니 이호영 아나운서 친구 많잖아요. 우리 맨날 문자 보내고 이런 분들 다 친구분들이잖아요. 아닙니다. 아 친구분들 많은 여론입니다. 것 같은데. 아 아닌데. 예. 뭐 친구도 여론의 일부니까. 예.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물정공사우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이죠. 화재 현장 소식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1차 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이 시신 한 구를 추가로 발견해서 수습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추후 DNA 채취와 유족 대조를 거쳐서 인적 사항은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하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신원을 확인할 수 지문도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네. 자, 이번 화재 사망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숨진 50대 1명을 비롯해서 소사체로 발견된 21명 등 총 22명이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 분이 추가되면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시신이 실종자로 분류됐던 한 명의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하고요. 날이 밝고 나서 구조견을 투입해서 수색한 끝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 수습으로 인해서 당초 11시 30분에 예정돼 있던 현장 합동 감식은 다소 지연됐다라고 하고요. 네,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측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싱 대사는 사고 상황과 수색 구조 진행 상황 등을 파악을 하고 한국 정부와 소방 당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숨진 22명 가운데 20명이 외국 국적인데 이 중에 중국인이 18명으로 가장 많다고 하고요. 부상자 8명 중에서도 중국인 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상황 점검을 했는데요.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방청장에게는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소방관들을 격려하기도 했고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이 업체 및 모회사 에스콘에게 박순관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공장 건물 1동 1층 앞에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회사는 큰 책임을 갖고 고인과 유족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진심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이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 사고가 최악의 산업 현장 사고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고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또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들을 보면 2020년에 소방설비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있다라는 소식들 지금 전해지고 있고 경찰이 이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도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사망자 소식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보이길 바라셨을 텐데 실종자로 보이는 한 구도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사망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여기에 최선의 수습을 일단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시신의 신원 확인이라든지 차후에 있어서의 장례 절차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에 이제 만전을 기하고 당연히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배상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도 잘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사고가 난 후의 수습도 중요하지만 수습 이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사고 끝나고 그 이우영 아나운서 바로 직후에 전문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리튬 전지 계통을 다루는 업체의 이 소방 설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물 닿으면 더 커진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알았는데 이 리튬 이온 전지든가 뭐 이 전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이 전지는. 그런데 뭐 전기차도 어쨌든 리튬 계통의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터리 들어가는 거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생산해내는 거기에서의 안전성 문제가 이게 이제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조금 그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이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그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소방 관련해서 어떤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빨리 좀 이 발전을 시켜야죠. 빨리 어떻게든 진화를 할 수 있고 이런 배터리 업체가 그런 진화된 기술을 미리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서울, 경기 남북부 등 수도권 지역 10여 곳에 잇따라 발견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벌써 5번째인데요. 오늘 경찰에 따르면 오전 5시 기준으로 북한의 대남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어젯밤에 또 안전문자를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에 진입했다라는 문자였고요.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파주 1건, 의정부 1건, 고양, 일산 동부 1건, 남양주 1건 등 4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하남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물풍선이 터졌고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6시 반에는 하남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남풍선이 발견이 됐습니다. 합참이 앞서서 이제 어젯밤에 이 추정물체 부양했다라는 점을 발견을 했고요.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서 5월 28일부터 6월 9일 우리 쪽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4차례 살포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념사를 통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로 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조약 체결과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 또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6.25 전쟁에 대해선 우리 역사에서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돼 있다. 북한 정권이 적화 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구에 대해선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 수도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는 또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고 예우로서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행사의 경우에는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 영천, 포항 전투 등 대구 경북 지역 전투를 조명하고
지방거주 참전 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개최가 됐다고 하고요.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 정정태 하사,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한 간첩을 체포한 고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장관들 그리고 장호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등 해서 참석을 했고요. 자, 6월 25일 오늘 우리에게도 또 북한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을 앞두고 또다시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인데요.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도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우리 대응을 보면 제가 이것만은 조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요.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실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국가안보실 실장이 아니라 국가안보실 수석이죠. 수석을 비롯해서 이 전반적으로 외교적인 대응을 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북러 관계, 북러에서 맺은 소위 말하는 전략적 동반자 협정 같은 경우도 대응할 때 이 카드를 조금씩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외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에 하는 거, 이 무조건적으로 뭐 우리가 이해한다, 뭐 잘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이 강원 전략을 적절히 섞어 쓰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에는 잘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가안보실의 어떤 그런 결정이 좀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이 북한이 자꾸 오물풍선 보낸다고 그럼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제 안전 문자 받으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은 단계별로입니다. 북한이 풍선을 띄웠다. 그 다음에 북한이 경기도 북부 어디까지 왔다. 그 다음에 또 왔는데 이번에 서울에 진입했다. 이거는 계속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거는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물풍선이 아니라 오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 김용태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국회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좀 떨어뜨리거나 가라앉히는 이런 얘기했는데, 전 그런 방법을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참 6.25인데 그 6.25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뭐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등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다행스럽게 그런 얘기 쑥 들어가서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류의 얘기도 있잖아요. 뭐 천안함이 뭐 좌초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 얘기 다 있잖아요. 이런 그 음모론,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는 사회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6.25든 천안함이든 국가 수호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 영령들한테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뭐 지금 이호영 아나운서는 완장 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완장이요? 뭐 북한 사람들 완장 많이 차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지. 예.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6.25 이 전몰 용사들, 그리고 6.25는 아니지만 이 국토 국방을 지키다 목숨을 바친 이 천안함 이 영웅들을 비롯한 모든 이 호국 영령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예. 네. 그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북침 남침은 아무래도 한자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그때는 북한이 쳐들어왔다. 남한이 치고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하는 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이 침범을 당했다를 줄임말로 해서 남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예. 그 첫 번째 소식에 다뤄드렸고 속보로 들어왔던 것 중에 이제 입건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출국 금지도 지금 처리가 됐다는 점까지 같이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한 방송 3법, 이게 방송 3법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방송 3법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방송 3법 통과를 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2대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이제 당론으로 재발의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좌파 방송 연구 장악법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오늘 오전에 이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 2소위로 넘겨서 체계, 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가 되기도 되는데요. 앞서서 방송 3법 등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법사위 관련해서도 이제 언론들의 그 영상들 보면은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치열한 거예요, 그거? 좀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볼 때는. 치열하다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결국 방송 공부 잘했어요? 네. 공부 잘했어요? 그 얘기 나온 거 알아요? 네. 예. 제가 더 잘했을 수도 있죠. 네. 결국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방송법 관련 방송 3법이라는 거 이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정권 잡은 쪽은 항상 반대하고 정권 뺏긴 쪽은 항상 하자고 그래요.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 3법은 계속 정권을 잡은 쪽은 이거 고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정권을 빼앗긴 쪽은 고치자고 막 이 엄청나게 열과 성으로 정말 다 하는 그런 법인데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방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좋은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 높다는 거겠죠.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사실 좀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립이라는 단어가 점점 낯설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하지만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최소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렇게 입장 다른 거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은 웬만한 건 다 단독으로 그냥 처리하고 저걸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단독으로 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법의 취지에 맞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법을 만들었을 때는 그 취지가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 취지는 망가뜨린다고 봐요. 근데 합법적으로 합니다. 법에는 맞아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독선, 독주를 일삼고 있는 현재 국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수결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의미하거나 민주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뭐냐면 소수의 의견이라도 제도에 투영하고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는 과연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 혹시 나만이 선이고 절대선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쪽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가죠. 네, 예,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좀 잠 좀 많이 자요. 네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